그리고 좀 섹터별로도 몇 가지 이제 맥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주식계 허준 선생님 2달 만에 오셨기 때문에 사실 또 많은 분들이 조금 이제 아파하는 측면 중에 하나가 상반기에 그렇게 잘 나가던 화장품 관련주들이 그것도 하반기도 이제 얼마 안 됐습니다. 아마 8월, 9월 어떤 것들은 이제 한 석 달 이상 밀린 것들도 있기는 한데 오 화장품 섹터가 쭉 밀려버렸습니다. 물론 안 밀린 것도 있고 화장품 섹터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화장품이 좀 많이 밀린 것 주식들의 특징을 보면은 2분기 실적이 좀 안 좋았던 회사들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인데 만약에 이제 성장률이 이렇게 나온다고 봤을 때는 그러니까 꾸준하게 이렇게 오르면 좋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는 이렇게 진폭이 있으면서 올라가는 구조인데 그러니까 성장률 이렇게 봤는데 그러니까 2분기 실적 단기적으로 안 나오니까 이 그래프가 아니야? 약간은 뭐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봤던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 욕구가 좀 많이 나타났었고 주가가 좀 그런 회사일수록 좀 많이 빠진 부분이 있는데 업체별로 확인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2분기 때 납품 지연이 돼서 3분기, 4분기 때 이제 이연이 됐을 뿐 이제 납품이 가능하다라고 답변하는 업체들이 좀 많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간 성장률 내지는 연간 전망치를 사실 손댈 필요가 없는 기업들이 대부분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2분기 때 잠깐 주춤할 수는 있었겠지만 결국에는 그게 이연된 수요일 뿐 그게 없어지는 수요는 아니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평탄하게 2분기 때 잘 나왔던 회사들도 있고 안 나온 회사들도 있지만 결국엔 장기적인 트렌드가 저는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고 이제 상승하는 트렌드에 맞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화장품은 빠진 회사들도 충분히 가져갈 만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한 가지 조금 걸릴 수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미국 소비가 유지되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약간 불안한 모습을 보였던 부분이 미국의 이제 고용이라든지 여러 지표들이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락의 빌미를 제공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최근에 나온 뭐 미국의 어떤 고용과 관련된 지표들은 또 굉장히 좀 좋게 나오고 있거든요. 고용 지표. 그래서 실업률도 좀 낮은 수준 그리고 그러니까 기대치보다 좀 낮은 수준 그리고 고용 어떤 수 증가도 이제 증가하는 모습 그리고 인건비 그러니까 이제 고용자들의 임금 수준도 예상치보다 더 높은 상승률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인플레이션도 둔화가 되고 있고 이제 고용도 안정되고 있고 그리고 임금 수익률도 기대보다 높게 나오고 있다고 보면은 미국의 소비가 견조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지금으로 봤을 때 지금 판단에서는 맞는 판단인 것 같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화장품에 대한 소비도 유지가 될 확률이 높고 그러면은 최근에 주가가 이제 조금 조정을 받았다고 하면은 오히려 매수 기회로 활용하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2분기나 이렇게 단기적인 실적이 부진했어도 이게 수요가 이연돼서 그런 건지를 확인을 하고 두 번째는 미국의 수요가 계속해서 견조할지를 확인해보고 확인해야 되는데 그런 지표들이 저희가 이제 확인한 바로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렇죠. 이제 미국 사람들이 비싼 화장품은 못 써도 가성비 화장품은 계속 쓸 수 있다. 이렇게. 뭐 그거는 이제 글로벌한 트렌드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게요. 화장품 섹터도 진폭이 컸었어 가지고. 근데 다만 많이 떨어졌던 종목도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는 이제 각 종목별로 또 여러분이 직접 이제 체크를 해 보셔야 된다라는 거. 원체 많잖아요. 많은데 대부분이 다 좋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또 이게 인디 브랜드들이 또 많고 아니면 또 한쪽에서는 OEM, ODM 기업들이잖아요. 근데 인디 브랜드는 또 약간 브랜드가 또 막 브랜드별로 또 바뀔 수도 있고. 많이 차이가 있긴 하죠. 그리고 제가 이제 주로 말씀드리는 것들은 이제 상장 회사들은 이제 브랜드보다는 ODM 기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기업들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ODM 중심으로. 그리고 그 2달 전에 나오셨을 때 네. 격월 이건규 8월 호 때도 네. 변압기 또 전력기기 네. 제가 질문을 드렸었는데 네. AI 서버 투자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네. 지속적으로 이제 보셨고 네. 근데 그 이후에도 어떻게 좀 긍정적인 흐름 계속 이어지고 있을까요? 또 그래서 계속 이거 체크를 해봐야 된다 말씀을 해주셨었잖아요. 네. 근데 계속 좋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AI
이제 서버에 대한 투자는 계속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전력 쇼티지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투자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근데 이제 과거에 보면은 대형 변압기 중심으로 그러니까 시장이 굉장히 좀 좋았었고요. 네. 근데 지금은 중소형 변압기까지 오히려 더 확장되고 있는 상태예요. 거기에 대한 어떤 수요라든지 호황에 대한 어떤 강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전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심지어는 최근에 이제 전력 수요가 조금 증가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발전소를 짓는 데는 한 3년에서 5년 정도 걸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풍력 수요, ESS 수요까지 증가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소형 변압기에 대한 수요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여전히 시장 환경은 좋고 저희는 최근에 이제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했던 것 중심으로 주가가 좀 많이 빠졌거든요. 네네네. 그때마다 저희는 변압기 비중은 계속 늘렸습니다. 더 담으셨어요. 네. 그러니까 변압기 쪽도 사실 이제 대형하고 좀 중소형 변압기 네. 좀 양분이 되는데 네. 약간 뭐라 해야 될까? 좀 변동성은 이제 중소형 변압기 기업이 아무래도 좀 네. 중소형 주다 보니까 변압기 시장의 플레이어들이 더 많고 예. 시장이 더 나눠져 있는 시장이었거든요. 예. 근데 대형 변압기 수요가 더 좋고 굉장히 쇼티지가 더 많이 발생했었는데 어떤 이런 쇼티지가 중소형까지 이전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변압기 시장은 여전히 좋다. 네, 여전히 좋다. 얼마나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2달에 한 번씩 또 이렇게 이건규 대표님 통해서 맥을 짚어보고. 그리고 또 못 본 사이에 방산주가 또 신고가 가더라고요. 네. 물론 이게 좀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 약간 이런 측면에 있어서 좀 마음이 아프기는 합니다만 네. 예전에도 그렇고 이제 방산주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제 되물었던 거 이제 스터디 모임 하실 때 그 질문들 네. 정말 많이 하셨을 거예요. 누가 이제 방산주 발표하면 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면 어떻게 할 건데? 근데 안 끝나고 있고 네. 저 이제 중동 전쟁은 이제 확산이 되고 있고 네. 레바논까지 퍼질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어찌 됐든 간에 결론적으로 방산주는 조정을 받을만 하면은 어디선가 또 안 좋은 전쟁이 터지고 네. 이게 계속 이거 반복돼 왔던 거잖아요. 앞으로는 좀 어떻게 보세요? 물론 이제 예측 불가능한 측면도 있습니다만. 네. 근데 이게 방위비가 계속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수출했던 국가가 이제 그 중에 하나가 폴란드였고요. 네. 근데 이제 폴란드도 방위비 인상을 했어요. 전체적인 방위비 예산을 거의 뭐 최대급으로 늘려놓은 상태고요. 이게 폴란드뿐만 아니라 이제 유럽 국가들 전역에 다 동일한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엄청나게 이제 성장하는 시장으로 됐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국내 업체 중에 하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업계획 IR을 발표하는데 2023년도에 비해서 2030년도의 매출액을 5배 증가하는 규모로 잡아놨더라고요. 어디입니까? 목표라는 매출액을. 네네네. 예, 그래서 이제 2조에서 10조까지 증가한다. 이렇게 이제 IR 자료에 아예 그냥 그렇게 표기를 했어요. 그런 걸 보면은 수주에 대한 자신감이 굉장히 크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 방위비는 계속해서 증액되고 있고 국내 업체를 비롯한 방위 산업체들의 수주는 계속해서 수주항공 계속 쌓여가고 있는 가운데 신규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존재한다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는 뭐 계속해서 이제 신고가 움직임을 가고 있는 게 이해가 된다라고 보이고 있고요. 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히 존재한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한 1년여 전에 어렵게 그 방산 기업 하나 네. 기업 탐방을 갔다 왔었는데 거기 뭐 진짜 촬영할 때도 뭐 이것저것 검수 받고 찍은 다음에도 다 막 검수 받아야 되고 힘들게 찍었는데 와, 그 이후에 주가가 몇 배지요? 다 대여섯 배 올랐나? 1년도 안 돼서. 네. 아이, 속이 쓰리게 남 좋은 일만 시켜가지고. 그리고 약간 조선 쪽이 그러니까 조선하고 약간 비슷한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신규 수주는 그러니까 수주 잔고가 2년에서 3년치 정도 먹거리가 있고 추가로 받는 것들은 이제 선별 수주가 가능하다는 게 주요 아이디어였는데 네. 그러니까 조선이 약간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지금요. 네, 그래서 신규 이제 선박 관련된 신조 성과가 지금 조금 조정을 받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원가는 오르기 시작을 했고, 이런 부분이 존재하다 보니까 비슷한 컨셉으로 가져갈 수 있는 이제 약간 방산 쪽으로 좀 수급이 좀 옮겨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아하. 그렇죠. 거의 이제 조선 방산을 좀 네. 묶어서 비슷한 섹터로 비슷한 보고들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 수장고는 2, 3년치 있고 신규로 수주 받으면은 대박이다. 이런 사실 비슷한 그쵸. 컨셉이라고 했을 때는 지금은 조선보다는 방산이 조금 더 유리한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않나라는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방산주야말로 한 번이라도 차익 실현하신 분들이라면 또 이제 지금은 약간 이제 배가 아픈 그런 상황이기는 한데, 굉장히 길게 가네요. 근데 이제 방위비 인상 이것도 굉장히 이제 큰 트렌드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2023년보다 2030년도에 뭐 매출액이 5배 증가한다고, 만약에 진짜 그게 현실화된다고 하면은 지금이라도 뭐 사야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죠. 이야, 그렇습니다. 야, 이게 참 엄청 달라졌습니다. 이제 체질 자체도 그렇고 무기의 퀄리티도 그렇고요. 음식료 섹터 좀 맥을 좀 짚어주세요. 사실 상반기까지 미국 수출 기대감이 엄청 막 뿜어지면서 대형 음식료주뿐만 아니라 막 중소형 음식료까지 막 엄청나게 급등을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하반기 들어오면서 거의 뭐 아무것도 안 먹고 사는 사람들처럼 지금 주가가 빠져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근데 음식료의 강점이라고 보면은, 그러니까 한 번 먹기 시작을 하면은 그걸 이제 잘 안 바꾼다라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찾는 음식료 이제 자재들 같은 경우에는 잘 안 바꾸는 특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신규로 브랜드나 제품이 나와서 히트를 치는 것도 주기를 보면 한 3년에서 5년 만에 한 개씩 나오는 정도예요. 그래서 이제 스테디셀러가 대부분이고 신규로 히트치기가 그만큼 쉽지는 않다라는 특성이 있다. 그리고 지속 이제 반복적인 특성이 있다라는 거 감안했을 때는 저는 라면 시장을 여전히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라면이 이제 상반기 성장률에 비해서는 뭐 둔화되는 거 아니냐, 혹은 원가가 오르는 거 아니냐, 마케팅비가 이제 더 들어간 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뭐 실적에 대해서 기대감을 좀 낮춰야 되지 않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요. 다만 이제 현재 낮아진 주가 감안했을 때는 여전히 아까 말씀드렸던 고유의 이제 특성들, 재구매가 높다라는 부분이라든지 한번 자리를 잡게 되면은 계속해서 꾸준한 매출이 발생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이제 국내 대표적인 라면 미국 수출 기업이 있죠.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자리를 이제 잡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은 그게 꺾이는데도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그게 이제 계단식으로 전 증가한다고 보거든요. 이제 레벨업이 됐기 때문에 거기서 추가적인 상승, 이제 매출 상승 트렌드는 조금 둔화될 수 있을지 몰라도 레벨업이 됐기 때문에 주가도 한 단계 레벨업 된 게 맞다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어요. 왜냐면 그게 다른 업종과는 다르게 꾸준히 유지가 되거나 꾸준히 우상향하는 트렌드를 보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매수 관점에서 접근할 만한 부분은 존재하는 것 같다. 다만 이제 테마성으로 예를 들어서 뭐 김밥이 잘 팔리니까 뭐 김 업체들이 이제 주가가 오른다든지 이런 것들은 저는 이제 좀 단기적이거나 유행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업체들은 조금 좀 조심해서 볼 필요는 있고, 그리고 국내 내수에 한정된 기업들은 또 조심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제 수출이 가능한 회사들, 뭐 이런 회사들 중심으로 좀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 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반기까지의 투자 컨셉이 딱 그 미국 시장에서의 트렌드였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시장에서 자리를 잡은 기업, 계단식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 아이템과 기업인지를 봐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거기에 원체 상반기까지 음식료주 좋았으니까 테마성으로 막 너도 가고 나도 가고 이랬던 거는 그냥 잠깐 반짝하고 끝날 수도 있었던 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받은 지금 시점에서 보더라도 조금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맞습니다. 그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에서 뭐 제대로 어떤 히트를 못 치고 있는 라면 업체나 아니면 뭐 음료, 뭐 아이스크림 업체들 주가도 뭐 거의 이제 산을 이루고 내려온 것들이 꽤 있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미국 쪽에 조금 더 포커스. 포커스 두고 해외 수출 중심 기업으로 보는 게 맞다, 여전히. 음식료 같은 경우는. 근데 그게 이제 증가했던 게 이제 단기적인 트렌드에 해당된 종목이냐, 좀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종목이냐를 좀 보고 투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달 전에도 저희가 이제 건설주 이야기를 조금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와, 뭐 서울 부동산 시장 뜨거워져가지고 건설주도 이제 뜨겁게 올랐고, 뭐 이렇게 가구도 좀 이제 좀 반짝 반등을 했다가 지금은 이제 9월 들어서 뭐 대출 규제 이제 세게 들어오고 하니까 집값 상승도 좀 둔화된다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건설주도 같이 좀 조정을 받는 흐름인데, 요거는 좀 맥이 어떻게 잡힙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것들은 지방사업장들이 문제가 있고, 대부분의 건설회사들이 지방사업장을 대부분 가지고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포커스로 잡아야 되는 거는 이제 서울 뭐 핵심 지역이면 더 좋고요. 서울에 조금 더 집중되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신축이 이제
인기가 많다라는 부분은 서울 지역의 신축이 좋다라는 부분은 저는 부동산 경기가 좀 꺾여도 저는 바뀌지 않는 트렌드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은 향후 2, 3년을 봤을 때도 저는 회복이 어렵다라고 보고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수도권에 집중된 회사를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회사도 딱 한 개 회사만 갖고 있어요. 그 회사 이제 서울 지역에 이제 집중되어 있는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뭐 발전 사업 같은 것들이 신규로 붙어줄 수 있는 것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경기에 좀 덜 민감하고, 그리고 향후 2, 3년을 봤을 때도 계속해서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회사들에 좀 더 집중해서 투자해야 된다. 그러니까 선별을 해서 투자해야 된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렇죠. 건설주 역시 사실 이제 서울지가 오른다고 하니까 쟤 먼저 오르네, 여기도 오르고 막 이랬던 측면도 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좀 이제 선별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선별해서 투자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방 사업장은 여전히 어렵고 앞으로도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지방이 아니라 수도권 중심으로도 건설 사업뿐만이 아니라 어떤 뭐 발전이라든지 다른 또 수익을 챙길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있느냐를 같이 보고, 요거는 이제 선별 쪽으로 말 그대로. 제약 바이오도 사실 좀 투자 심리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도 잠깐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 9월 중순 이후에 조금 조정을 받다가 또 최근에 또 다시 랠리를 펼치는 종목들도 나왔어요. 전반적으로는 좀 어떻게 보세요? 내년까지도 길게 놓고 봐도 좋을까요? 어떠세요? 저는 뭐 내년뿐만 아니라 뭐 내후년까지도 계속 좋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 바이오가 이제 좀 성장주 성향은 좀 있긴 하지만 오히려 저는 방어주 성격도 꽤 많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경기가 안 좋아도 약은 먹어야 되고 치료는 받아야 되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리고 미국 시장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생물보안법이라든지 혹은 미국도 이제 약가 인하 정책을 펴고 있다 보니 국내 업체들이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 좀 약간 구조적인 부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뭐 유한양행이 잘 보여줬는데 글로벌 신약을 국내 업체도 이제 할 수 있다라는 걸 좀 점점 확인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프리미엄 요소이다 보니 국내 제약 바이오 업체들은 뭐 선별해서 투자한다고 하면 여전히 기회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저는 조금 유념해서 봐야 될 부분 한 가지가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기대하고 있는 매출액이 좀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SK바이오팜의 뇌전증 치료제도 이제 올해 2분기부터 좀 의미 있는 이익 기여를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한 4년 정도 걸렸어요. 그 신약 개발 성공했다고 막 박수 촛불 터뜨린 게 벌써 4년 된 거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보통 신약이 나왔을 때 피크 매출 기준으로 봤을 때 보통 한 10년 정도가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신약이 나와도. 근데 지금 대부분의 기대치는 신약이 일단 나오고 뭐 전체 마켓 쉐어를 뭐 몇 % 점유하고, 그리고 여기서 마진을 얼마 가져갈 거니까 이 약품의 시장 가치는 얼마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게 이제 10년 걸리는 이야기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기대치가 좀 높은 기업들은 좀 조심할 필요는 있다. 그런 피크 매출이나 우리가 기대하는 매출은 시간이 걸리지 단기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 단기적으로는 뭐 신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떤 실적에 대한 실망감이 초기에는 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해서 투자할 필요는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어요. 또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그 10년치를 한꺼번에 이제 땡겨오는 거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막상 뚜껑을 열어서 실적을 열어보기 시작하면은 또 그 실망감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신약에 대한 기대감인데 그걸 이제 매출 숫자로 보기 시작을 하면은 조금 이제 뭐라 해야 되나, 좀 한번 크게 충격을 받고 가는 시간이 또 있을 올 수도 있죠. 이게 아니었구나. 현실타. 여기서 또 현타가 올 수도 있는 거네. 근데 사실 이게 제약이 아니라 바이오 측면에서 놓고 보면 사실 또 어떤 분들은 숫자는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잖아요. 뭐 신약 개발 기업 같은 경우는 시작이 이제 허가가 되기 전까지의 이제 모멘텀이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 기업들의 특징이 오히려 신약이 발매가 확정이 되면은 주가는 더 이상 크게 오르지 않는 부분을, 그러니까 너무 선반영되는 거죠. 선반영되고 오히려 그게 확정이 됐을 때는 오히려 주가는 그 이후에 약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거는 뭐 바이오 기업의 특성에 맞게 투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바이오 기업은 바이오 기업 특성에 맞게. 그러니까 이 섹터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보다 보면 명쾌해집니다. 괜히 이게 주식의 허준 선생님이 아니십니다.
처방전 우리가 또 받아놔야 되는데. 근데 다음번 격월 이건규는 지금이 10월 초인데 네. 어찌됐든 이제 12월에 옵니다. 네. 그러면은 11월 초에 미국 대선도 있고 네. 중요한 이벤트가 거의 마무리가 되고 네. 거의 연말에 또 뵈야 되거든요. 네. 연말을 앞두고 네. 10월에 벌써 연말이라 하면 좀 이르기는 한데 어차피 이제 2달 뒤에 뵐 수밖에 없으니까 네. 투자자들이 좀 준비해야 할 점 네. 혹은 조심해야 할 점 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예. 그러니까 자산 배분에 대한 원칙을 좀 세우고 좀 지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전체 금융자산에서 40%를 주식을 사겠다고 생각을 하면은 뭐 플러스 마이너스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뭐 네. 장이 많이 하락을 해서 매력도가 높아졌다라고 생각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60%로 늘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장이 너무 고평가됐거나 주식이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하면은 뭐 20%까지 내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상당수의 투자자들은 장이 불안하면은 막 0%로 낮췄다가 뭐 좀 좋아질 것 같으면은 100% 늘렸다가 이것들을 너무 과격하게 하는 조정한 측면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주기가 되게 짧은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한 보름 전, 한 달 전에 뭐 확 줄었다가 오를 것 같으니까 확 샀다가 또 불안하면 또 확 팔았다가 이런 부분들을 단기적으로 너무 반복하는 경향이 좀 있다 보니 이런 부분들은 좀 지양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게 또 소액이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네. 들어서 내가 금융자산만 50억인데 네. 50억을 다 샀다가 네. 다 팔았다 이러진 않고 네. 뭐 몇천만 원이거나 아니면 몇억 단위일 때는 또 막 네. 그러시는 분들이 근데 많아요. 저는 소액이어도 그 원칙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이제 원칙 없이 움직이다 보면은 그러니까 장을 뭐 한두 번은 맞출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12번 동안 움직였다고 하면은 저는 뭐 맞출 수 있는 게 뭐 한 3번 이렇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안 움직이는 것보다 오히려 못한 오히려 성과를 낼 수 있는데 그게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짧으면 짧을수록 저는 실패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뭐 고액이든 소액이든을 떠나서 어느 정도의 좀 원칙은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우리 시장이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겠습니다만 한 7, 8월 네. 또 9월까지도 굉장히 좀 힘들었었죠. 그때는 네. 정말 뭘 사도 물리는 장세였었고 그래서 뭔가 좀 비중 조절을 하고 시장이 좀 대응을 한다고는 합니다만 네. 어설프게 대응을 하다가 더 이제 안 좋은 결과가 생기는 막 이런 건 반복되고 있었는데 너무 잦은 어떤 대응은 좀 지양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산 그거를 배분의 맞출 수 있는 원칙을. 사람은 없다. 근데 사실 이거는 연말이 아니라 언제든 네, 그렇죠. 통용이 되는 말씀이시네요. 왜냐면 이제 최근에 이제 장이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그런 욕구를 되게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뉴스를 보면은 막 시장이 막 엄청 망할 것 같고 어느 날 또 뉴스를 보면은 또 막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혼재되어 있는 장세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때 가장 필요한 뭐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하이닉스마저도 하루는 10% 폭락하고 하루는 막 6, 7% 급반등하고 막 이러니 이거 뭐 웬만한 사람은 정신 차리기 어려운 시장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난달에 폭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과다한 느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부정적으로 보시는 부분도 있긴 했지만 네. 이거를 100% 반영하는 게 아니라 120%, 140% 반영되는 듯한 느낌을 좀 과하게. 과하게 반영되는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제 체력이 약해져서 네. 그럴 수도 있겠고요. 네. 약간 이제 맥박이 이제 약간 빈약해진 거죠. 네. 근데 이제 이게 주식시장을 있다 보면 그러니까 막 확신이 든 시기는 또 막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근데 이제 그게 뭐 최근 뉴스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최신 효과라는 게 또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뉴스를 보다 보면 계속 뉴스를 팔로우하다 보면은 어느 날은 막 잘 될 것 같다가 어느 날은 막 엄청 안 될 것 같다가 근데 이게 시장에서는 똑같이 반영이 돼요. 어느 날은 엄청나게 올랐다가 어느 날은 엄청나게 떨어졌다가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심리가 요동칠 수밖에 없어요. 나도 시장이 요동칠 때마다 내 심리도 계속 요동치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그냥 아무것도 안 했던 게 가장 올바른 결정이었던 때가 상당히 많아요. 명언 나왔습니다. 어차피 확신이 드는 시장은 거의 없다. 네. 이것도 새겨야 됩니다. 근데 또 이제 확신이 들지 않으니까 아무렇게나 베팅해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네. 근데 이제 확신이 없어야지 주가가 또 그런 의구심을
이제 하나하나 검증해가면서 주가가 오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가장 편한 시장은 사실은 고점일 확률이 높기는 해요. 네. 마음이 가장 편할 때는 오히려 그게 고점이 될 수도 있다. 위험한 시점이 오히려 위험할 수. 네. 그래서 약간은 마음이 좀 불안해.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불안감을 품고 견디고 가야 되는 게 주식 투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격월이긴 합니다만 허준 선생님을 만나는 게 또 행운이기도 합니다. 네. 해서 그러면 저희가 격월 이건규 또 12월을 또 기약을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